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역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일부에서 저희가 잠깐 짚어본 것이 중국의 단기금리 급등 현상이거든요. 5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난 6월에 그림자금융 이야기가 나왔을 때를 좀 넘어섰다고 들었는데 먼저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국의 그 7일물 그 15금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콜금리하고 같은 개념의 그 금리 지표가 있는데요. 이 금리 지표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118bp나 상승하면서 7.65%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금리 시장의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주시장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지금 빠지고 있고요. 기업의 부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그 사항은 내년 초까지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말에는 은행단들이 예대 비율이라 그래서 예금 잔액 때 대출 비율을 정부가 정한 75% 목표에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중국 은행들이 대출을 줄여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기업들의 자금 그 결제 수요가 계절적으로 연말부터 내년 그 춘절까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난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특히 내년 그 1월 달부터는 중국에서는 900여 개 기업의 신규 주식 공개가 시작이 됩니다. 연기금을 비롯해서 개인들의 자금이 집중이 되는데요. 2007년 10월 달에 페트로차이나가 IPO 되면서 기관들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콜금리가 2% 하던 금리가 10%까지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내년 초까지는 계속 금리 상승이 지속이 되면서 주가도 상대적인 약세를 면치지 못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짚어주신 지금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가 5.57%로 장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거래일보다는 무려 2%포인트가 떨어지면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하향 안정화가 되어야 이게 좀 안정화가 됐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중국에서는 그 15금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에서 4% 정도가 돼야지 안정이 되고 기업들의 그 자금난이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같이 그 5% 넘게 7%가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은행단들의 그 자금난이 심각한데요. 중국의 중견 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중개업자들로 하여금 웃돈을 주고서 예금을 사오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는 이런 그 금리 상승 기조는 앞으로 내년 초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금난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지금 개혁에도 상당히 많은 차질이 불가피한 거죠, 이에 따라서. 근데 그 실질적으로 중국의 4대 국유은행들 같은 경우는 전체 대출의 한 60% 정도 차지하는데요. 4대 국유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상당히 좀 풍부한 편입니다. 은행단들이 갖고 있는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무려 260조 원 정도 되고요. 은행의 그 핵심 자기자본 비율 같은 경우는 9.9%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핵심 자기자본 비율이 6%까지 낮아진다 그러면 GDP의 5%인 500조 원 정도의 부실 채권을 은행이 외부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실질적인 개혁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 잔액들 같은 경우는 2012년 말 기준에서 GDP의 한 60% 정도 달한다 그럽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다른 나라들 특히 OECD 국가들의 그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은 거의 100% 가까이 되지만 중국만이 지금 60%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앞으로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다든지 국채 발행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분간 기업들의 구조 조정에는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금 확보에 약간의 비상이 걸렸지만 앞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기업 구조 조정이나 개혁 작업에는 차질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서 매달 1조 원 이상 또 위안화 정기예금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 어음에 투자한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들어간 한머니들이 41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5년간 5천억 달러 정도의 그 한머니가 유입이 됐는데요.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그리고 중국 안에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인해서 한머니들이 대거 이탈을 할 경우에는 환매 자금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중국의 중견은행들의 그 자금난이 심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외화 자금 유입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와서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재테크 상품의 환매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중견 은행들의 유동성 경색 부족 문제로 인해서 결제 불능 사태가 있는데요. 예전에 중국의 그 중견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은행, 싱해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결제 불능 사태가 일시적으로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중국물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신규 주택 가격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주택 시장 또 이에 따라서 버블 논란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는 먼저 어디 있습니까? 네, 먼저 중국의 그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지역의 오한선 정도, 그러니까 분당 정도 되는 지역의 집값이 27평 기준으로 해서는 10억 원이 넘었다 그럽니다. 네. 월세로는 2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정도 수준에 달하는데요. 근로자 연봉의 무려 100배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특히 11월 달에 중국의 그 부동산 상승을 보면은 연율로 9.9% 상승했는데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정, 광저우 지역 같은 경우는 연율로 지금 20%씩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외로는 마땅한 투자 상품이 없기 때문에 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동산 규제 정책 을 펴면서 부동산 거품을 좀 잡으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당장 그 중국에서는 11월 달에 3중 전회에서 부동산세와 관련된 입법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내년 초에는 상하이라든지 충칭에서 시작되고 있는 부동산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유세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500개 도시에 대해서 종합 그 전산망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은행 대출 중단이라든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 압력은 앞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신규 상품 주택 가격의 전월 대비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현재 그 11월 달에는 0.07%포인트 전달보다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그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집값은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진다면은 만약에 경제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의 그 공실률이라고 할 수 있는 빈집들을 보면은 6,540만 채 정도 달한다 그럽니다. 중국 전역의 부동산 그 주택의 30%가 공실률인데 현재 부동산 가격이 뜨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주택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에 대한 주택 그 가격 하락입니다. 중국의 초고층 빌딩은 현재 세계 100곳 중에서 34동이나 되는데요. 앞으로 2년간 5일마다 한 동씩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5년 뒤에는 800동 이상의 고층 건물이 중국에 들어서게 된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그림자 금융을 통한 5천조 원이 넘는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이 비중이 65%에 달한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10%만 하락하더라도 소비는 상상과 같이 3%포인트 정도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서 5%포인트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부동산 시장 가격 거품이 꺼질 때 우리나라 경제에도 충격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연말, 연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관광객들이 또 해외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특히나 소비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각국의 판촉전도 상당히 치열하다고요. 이 부분으로 오늘 좀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중국은 그 세계 명품 소비의 29%를 차지하는데요. 중국 내 소비가 지금 현재 세무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규제책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네. 이 때문에 전 세계 명품 그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나가서 소비를 하는데요. 특히 티파니라든지 그 메이시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중국 스태프를 고용한다든지 중국 어를 표기한다든지 방문센터를 만들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티파니 같은 경우는 약혼 반지 웹도 만들어주고 샤넬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로 메이크업 교실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춘절까지 중국의 소비 특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중국인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그 상품 안내를 해주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 알아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